깜짝 놀래킬 만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럽연맹 38년 베테랑 감독과 참가한 모든 국가 방송국 기자들은 한국 대표팀 명단을 훑어보더니 비웃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을 두고 코웃음 쳤던 모든 이들이 모두 얼어붙어 버렸다고 하죠. 한 나라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7일간의 기록,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피에트로 알폰소 메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출신이고 올해로 63세가 되었죠. 유럽 육상연맹에서 기술감독위원으로 일해온 지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육상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1987년 당시만 해도 육상은 정말 순수한 스포츠였습니다. 선수들은 단순히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뛰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십, 방송권료, 엄청난 상금까지 개입하면서 스포츠 본연의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국들이 급부상하면서 전통적인 유럽 중심의 육상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발전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저같이 오랫동안 유럽 육상의 전통과 자부심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세계 대학 경기 대회 파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이 마지막 출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라고 계속 권했어요. 저 역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유럽 강국들의 선수 관리와 기술 자문만 담당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UAE 조직위원회에서 갑자기 추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비주류 국가들의 계주 종목까지 평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어요. 비주류 국가라고 해봤자 뻔하지 않습니까? 기본기도 부족하고 팀워크도 엉성할 게 뻔한데 뭘 평가하겠어요. 하지만 맡은 일은 해야죠.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공정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편이에요. 공항에서 아내 마리아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돌아오면 바로 은퇴 서류 내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3번째야.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자극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UAE 두바이에 도착한 첫날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사전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팀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관전 포인트를 파악하는 자리였죠. 저는 늘 그렇듯이 유럽 국가들부터 자세히 살펴봤어요. 독일 대표팀은 역시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준비가 완벽했고 프랑스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명단을 검토하다가 한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궁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죠. 거의 매 대회마다 금메달을 휩쓸어 가니까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꽤 강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스프린트 종목에서는 아시아 전체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100m나 200m 같은 순수 스피드 종목에서는 아직 세계 정상급과는 거리가 멀다고 봤어요. 회의 중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양궁, 쇼트트랙, 야구는 잘하지만 육상, 특히 스프린트는 아직 멀었지.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한국 육상이 마라톤을 제외하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한국계 코디네이터가 조용히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릅니다. 한국 대표팀이 꽤 특별한 준비를 해왔거든요. 저는 그냥 관례적으로 웃으며 넘겼어요. 젊은 사람들은 항상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38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육상, 특히 스프린트는 절대적으로 피지컬이 좌우하는 종목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전술이 좋아도 기본적인 근력과 순발력, 그리고 타고난 신체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저희는 유럽에서도 중위권 정도의 육상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상당히 탄탄한 편이죠.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그 기본적인 피지컬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육상은 피지컬이 전부야. 특히 계주는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까지 필요한데 더욱 어려운 종목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각 종목별 참가자 명단이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담당해야 할 남자 400m 계주 예선 명단부터 꼼꼼히 살펴봤어요. 역시나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한 라인업을 구성했더군요. 남아공도 칼진이라는 강력한 에이스를 앞세워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대표팀 명단을 자세히 보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종이라는 선수가 눈에 띄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이 선수는 원래 200m 전문 선수였는데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고 나서 갑자기 계주에 차출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일반적으로 400m 계주는 100m 전문 스프린터들로 구성하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각 선수가 뛰어야 하는 거리가 정확히 100m이고 최대 스피드를 유지해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200m 선수들은 분명히 빠르지만 100m 전문 선수들과는 레이스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더 놀라운 건 한국팀 전체의 구성이었습니다. 1주자 윤종신은 100m와 200m를 병행하는 선수였고 2주자가 바로 그 200m 전문인 이종, 3주자는 놀랍게도 400m까지 뛰는 중거리 겸용 선수였어요. 마지막 4주자 김정준만이 순수한 100m 스프린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혼성 배경의 팀이었죠.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저희는 계주팀을 구성할 때 철저하게 100m 스프린터들로만 맞춥니다. 각 선수들이 자기 전문 거리인 100m에서 최고 기록을 내고 그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토대로 가장 빠른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옆에 있던 독일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팀 구성을 보면 마치 시골 소방서에서 올림픽에 나온 격이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심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체계적이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보였거든요. 마치 가장 빠른 선수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전략이나 계산으로 이런 구성을 만들었을까? 저는 한국 코치진의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예선 경기 날이 밝았습니다. 두바이의 뜨거운 햇살 아래 경기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트랙 옆 기술진 전용석의 자리를 잡고 각국 팀들의 마지막 웜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독일 팀은 역시나 기계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남아공 팀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1주자 칼진의 근육질 몸매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 팀은 상대적으로 체구도 작아 보이고 좀 위축되어 보였어요. 특히 다른 팀 선수들과 나란히 서 있으니까 체격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7번 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8개 레인 중에서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위치죠. 일반적으로 예선에서 7, 8번 레인을 받는다는 건 시드 순위가 낮다는 뜻이에요. 선수 준비, 심판의 외침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주자들이 스타트 블록에 자세를 잡았어요. 윤종신의 자세를 보니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차렷,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 자세를 취했습니다. 탕! 총성이 울리는 순간 8명의 선수가 일제히 튀어나갔습니다. 윤종신의 스타트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아공의 칼진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윤종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칼진에게는 밀렸지만 그래도 턱 밑까지는 바짝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1, 2주자 바톤 터치 구간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팀의 바톤 터치가 정말 매끄러웠거든요. 윤종신과 이종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2주자 이종이었습니다. 바톤을 받은 순간부터 뭔가 완전히 달랐어요. 백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가속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200m 전문 선수 특유의 긴 스트라이드로 쭉쭉 뻗어나가더니 독일 선수를 순식간에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이종의 주법을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100m 스프린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더 강한 모습,
그리고 코너에서 직선으로 넘어오면서 보여준 가속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선수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속도는 유럽 선수 못지않다. 제가 옆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3주자로 바톤이 넘어갔을 때 한국은 이미 3위 그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4주자 김정준이 마지막 구간을 달릴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예선에서 당당히 통과한 거예요. 예선에서 한국이 통과한 이후 저는 그들의 경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비디오 분석 장비를 이용해 한국 팀의 경기를 프레임 단위로 뜯어봤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바톤 터치의 완성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특히 2, 3주자, 3, 4주자 구간에서의 호흡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간의 반복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각 주자의 체형과 구간 특성이 절묘하게 맞춰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주자 윤종신은 스타트 반응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2주자 이종은 처음에는 왜 200m 선수를 계주에 넣었나 의아했는데 분석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백스트레이트 구간은 코너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200m 선수 특유의 코너링 기술과 직선 가속 능력이 정말 유용했던 거예요. 3주자는 400m까지 뛰는 만능형 선수였는데 이 역시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3주자 구간은 팀에서 가장 안정성이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중거리 경험이 있는 선수라서 페이스 조절 능력이 뛰어났고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걸 분석한 후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선수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각 구간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수를 배치한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더 알고 싶어서 한국팀 관계자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 팀은 언제부터 함께 훈련했나요?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원이 자기 전문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까지 익히기 위해 무려 3개월간 합숙 훈련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각자 개인 훈련을 하다가 대회 직전에 합쳐서 몇 번 연습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건 훈련량의 문제가 아니라 각오가 다른 거구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선수들의 희생정신이었어요. 이종 같은 경우는 원래 200m 개인전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팀을 위해 계주 훈련까지 병행한 거였습니다. 김정준도 가장 부담스러운 사주자 역할을 자원해서 맡았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선수들은 정말로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선 모든 조가 끝나고 공식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전체 2위로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1위는 남아공 39초 1호, 2위 한국 39초 28, 3위 독일 39초 31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앞선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계주 강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해 왔거든요. 그런 독일을 한국이 앞질렀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록 자체였어요. 39초 28이라는 기록은 아시아 대학 신기록이었고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대부분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독일의 주요 스포츠 신문에서는 한국의 선전은 일회성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기자 한 명은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오늘 컨디션이 특별히 좋았을 뿐이겠죠. 결승에서는 원래 실력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매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제히 한국의 예선 돌파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유럽 육상 벽을 깨트리다. 아시아 육상의 새로운 희망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본 언론은 한국의 성과가 아시아 전체 육상 발전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중국에서도 아시아 육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유럽 육상계는 여전히 20세기의 관점으로 21세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성과를 보니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과학적 훈련,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건 뭘까? 38년 가까이 육상을 해오면서 저는 항상 기록과 개인 기량에만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팀을 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팀워크, 전략적 사고, 희생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출장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워지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팀 숙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그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인다는 게 좀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만났을 때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육상연맹의 피에트로 메라입니다. 어제 경기를 보고 정말 인상 깊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감독은 예상보다 훨씬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팀워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호흡이 가능했나요? 사실 저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누가 가장 빠르냐보다는 누가 팀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기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와 완성도를 우선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육상을 시작했을 때 순수한 마음을 떠올렸거든요. 그때는 저 역시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뛰는 즐거움,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이 더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몇 초에 몇이 나왔는지, 어느 나라가 메달을 몇 개 땄는지, 순위와 기록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정작 스포츠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도전 정신과 팀워크는 뒷전이었죠. 한국 선수들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종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원래는 200m 개인전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코치님과 팀원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주자는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게 결정되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개인 성과를 우선시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정말로 팀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독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희는 메달의 색깔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야. 기록보다도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그날 제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어요. 결승전 당일 아침 두바이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온 관중들과 언론진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기장에 도착해서 각국 선수들의 마지막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독일 팀은 역시나 철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남아공은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한 분위기였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팀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체구는 여전히 작아 보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어요. 매우 차분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었고 선수들 간의 소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7번 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위치가 전혀 불리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레인들을 보니 정말 쟁쟁한 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번 레인 남아공, 3번 레인 독일, 4번 레인 프랑스, 5번 레인 호주. 선수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자들이 스타트 블록에 자세를 잡는 순간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윤종신의 스타트 자세를 보니 예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탕! 총성과 함께 8명의 선수가 일제히 튀어나갔습니다. 윤종신의 스타트는 예선보다도 더욱 좋았어요. 남아공의 칼진과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달려나갔어요. 1주자 구간이 끝날 때 한국은 3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의 폭발적인 2주자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백스트레이트에서 보여준 가속력은 예선 때보다도 더욱 강력했어요.
독일 선수를 순식간에 추월하더니 앞서가는 남아공까지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2, 3주자 바톤 터치도 완벽했어요. 이때 한국은 2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3주자 구간에서는 순위 변동이 정말 치열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맹렬하게 추격해 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3주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주자 김정준에게 바톤이 넘어갔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한국 3위, 앞서가는 호주 2위, 그리고 남아공이 1위였어요. 김정준의 마지막 100m는 정말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70m 지점에서 김정준이 호주 선수를 추월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완전히 들썩였어요. 마지막 20m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접전이었습니다. 김정준과 호주 선수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향해 질주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광판에는 포토 피니쉬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몇 초 후 공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위 남아공 38초 95, 2위 한국 38초 97, 3위 호주 38초 98. 불과 0.01초 차이로 한국이 은메달을 차지한 거였어요.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메달이지만 느낌은 금메달이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기 후 김정준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빠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팀과 함께 만들어낸 이 결과가 제 개인 최고 기록보다 훨씬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한 스포츠 기자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이번 성과는 솔직히 복불복으로 잘한 거 아닌가요? 오늘 컨디션이 특별히 좋았을 뿐이고 다음에도 이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한국팀을 지켜본 제가 보기에 이건 절대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팀은 철저히 준비했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38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한국은 그냥 강했어요. 운이 아닙니다. 제 발언이 나간 후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팀의 바톤 터치 기술은 독일 못지않았습니다. 각 주자별 전략적 배치는 프랑스보다도 뛰어났어요. 3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만들어낸 팀워크는 그 어떤 유럽팀보다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다음날 제 발언이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피에트로 메라, 한국은 더 이상 육상 비주류가 아니다 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부 보수적인 관계자들은 제가 너무 나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육상연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피에트로 한국 코치진과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떨까? 독일 동료도 비슷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유럽 강국들이 한국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상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유럽이나 아프리카만이 육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숙소를 정리하고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감독에게 진심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은메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UAE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정말 이번이 마지막 출장이라고 확신했었어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새로운 자극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63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팀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받은 단체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육상만 본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 기록과 순위, 메달의 색깔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간적인 가치들이었던 거죠. 팀워크, 희생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겸손함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히 열심히 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결과로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은메달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의 산물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의 변화였어요.
38년간 쌓아온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한국 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63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아내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이 내 인생 최고의 출장이었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흥분해서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고 은퇴 계획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기술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 힘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희생정신, 코치진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팀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까지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한 지 35년 동안 당신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하는 건 처음 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나 보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탈리아와 유럽의 우월성만을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의 중심이라 여겼고 다른 문화나 시스템은 참고 자료일 뿐이라 여겼죠.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뒤처졌다는 편견이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열정과 시스템, 팀워크를 지켜본 뒤 저는 스스로의 오만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배울 것은 어디에나 있으며 진짜 성장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럽 육상연맹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 트레이닝 캠프, 그리고 장기적 협력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자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그들이 갖춘 정밀하고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서서히 그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럽 본부에서는 내부 논의가 시작됐고 몇몇 국가는 이미 한국을 방문해 공동 훈련을 타진하겠다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생각보다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모두가 함께 달리는 문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63세라는 나이, 어쩌면 많은 것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배우고 깨닫는 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 위대한 나라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경제적인 강국이나 기술 강국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민족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고요하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한번 마음을 열면 끝까지 함께 가는 진심의 나라. 그 이름, 대한민국, 이제 저는 그 이름을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미래는 한국에 있다. 지금껏 제가 몰랐던 이 위대한 나라를 이제는 누구보다 크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영어로 능숙하게 발표를 하고 중학생들이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며 고등학생은 양자역학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아이들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저 시험 성적에 목매는 주입식 교육일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3일도 걸리지 않았다죠. 창의력은 없고 암기만 잘한다?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편견이었는지 깨달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먼 미래에는 얼마나 강력해질지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마르크 리샤르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교육 시스템 전문가죠. 20년 넘게 유럽, 아시아, 중동 등지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각국의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정작 교육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은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딱히 갈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감 없이 갔던 한국이지만 공항의 모습은 꽤 멋지긴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고 공항의 깔끔함과 교육은 전혀 관련이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의문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지 시험을 잘 보는 법만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고 호텔로 향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 발달을 중시합니다. 반면 한국 교육은 과도한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악명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학원가를 바라보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학습량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저렇게 과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까? 참 걱정스러운 광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교육부 관계자 박진수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방문할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의 일정을 정리해 주었죠. 박진수 씨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에는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안에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과 약간의 호기심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국제교육회의에서 발표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카페에 앉아 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주변에는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여럿 보였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창밖으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피로함이 느껴졌지만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어딜 가나 청소년들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한국 교육, 그것은 단순히 시험 성적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품고 첫 번째 방문지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교육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래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교정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김민정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김민정 교장은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육자로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셨죠. 우리 학교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과 함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5학년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수업이 있는데 함께 참관하시겠어요? 김민정 교장의 안내를 따라 교실로 들어서자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활기차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실 앞에는 프로젝터와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 이수진 씨가 저를 학생들에게 소개했어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오신 교육 전문가 마르크 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영어로 인사해 볼까요?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영어로 인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음이 꽤 정확했기에 저는 속으로 놀랐죠. 프랑스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영어에 서툴거나 수줍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발표 수업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였어요. 4명씩 8개 조로 나뉜 학생들은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발표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진행되었어요.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깔끔했고 내용도 충실했죠. 한 팀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윤서진이라는 여학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리 팀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리지만 매일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윤서진 학생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실마다 분리수거함 설치하기, 그리고 에코백 만들기 캠페인을 제안했죠. 서진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했고 토론이 이어졌어요. 10살 아이들의 발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프랑스의 초등학생이라면 절대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을 거야. 10살 아이들의 발표라고 하기엔 수준이 진짜 높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이론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이수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데요. 3학년부터 꾸준히 발표 수업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키웠죠.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프랑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에펠탑의 높이부터 프랑스 학생들의 일상까지 그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죠. 프랑스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학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거든요.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한국 교육의 전부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학교와 교육 현장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방문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인 대치동을 찾았어요. 한국 교육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학원이라는 사교육 시스템이니 말이죠. 프랑스에서도 사교육은 존재하지만 한국만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원 문화가 더욱 궁금했어요. 대치동 학원가는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고층 건물마다 다양한 학원들이 들어서 있었고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영재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학원장 박성민 씨는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육자였죠. 프랑스에서는 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랑스에서는 주로 개인 과외나 소규모 그룹 수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처럼 대규모 학원 시스템은 흔치 않아요. 사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사교육 열풍을 과도한 교육 경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원은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곳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는 곳이기도 하죠. 그의 안내로 몇몇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필기를 했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교실에서는 중학생들이 영어 토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였어요. 14살에서 15살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중학생들은 영어로 이런 수준 높은 토론을 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한국의 학원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다는 뜻일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새로운 학생들이 학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로함이 느껴졌지만 교실에 들어갈 때는 다시금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학교 수업 후에 학원까지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의대에 가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심화 내용도 배울 수 있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학생의 대답에서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힘들다면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교육열이었죠. 저녁에는 박성민 학원장과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제는 이 열정을 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그 안에는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명문학교로 알려진 고등학교를 방문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장마철이라고 했지만 프랑스의 부드러운 봄비와는 달리 세찬 빗줄기에 놀랐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는 교감 선생님 이정훈 씨가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물리, 국어, 영어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정훈 교감은 학교 시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지만 시설은 매우 현대적이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은 마치 대학교 수준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학 실험실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2학년 물리 수업이었습니다. 김태영 선생님은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대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질문을 던졌고 어려운 개념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김태영 선생님은 학생들을 4명씩 조를 나눠 토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양자역학이 현대 기술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 조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학생들은 놀라운 수준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현재 암호화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할 거야. 맞아. 그런데 양자 암호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잖아. 오히려 더 안전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들의 대화는 단순한 교과서 지식을 넘어 실제 응용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의 과학 수업은 이론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토론과 응용을 강조하는 수업은 신선했어요. 두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은 현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 중이었죠. 학생들은 소설 속 인물의 심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발표에서 그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프랑스 고등학교와 한국 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어요. 프랑스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나요? 그리고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프랑스에서는 철학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모든 고등학생이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치르는데 철학 에세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한국처럼 사교육은 많지 않고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을 준비합니다. 철학이요? 우리는 수능에 철학이 없어요. 대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주연 학생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 자체에 가치를 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관한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주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이었어요. 발표자 박민서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환경보호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영어로 의견을 나누었죠.
수업이 끝난 후 이정훈 교감과 교사들이 저를 교무실로 초대해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현실과 도전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더 키워주고 싶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정훈 교감이 말했습니다. 이날 이 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모, 즉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 이면에 있는 그들의 지적 성숙함과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방문 후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추천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지민과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지민은 전국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 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지민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저는 지민 학생에게 한국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물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어요. 특히 과학과 수학이 재미있었죠. 물론 입시 준비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배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계획인가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민 학생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학 입학을 최종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과도한 경쟁과 획일화된 평가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무시될 수 있어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럼 지민 학생은 어떻게 그런 의미를 찾게 되었나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중학교 때 만난 과학 선생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배우는지, 이 지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민 학생의 생각은 성숙했고 지민 학생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성적 추구를 넘어섰죠. 우리는 2시간 넘게 교육의 의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 중에 한지민은 한국 교육의 강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다는 점이에요.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죠. 또한 요즘에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육도 늘어나고 있어요. 프랑스 교육은 철학과 인문학을 중시한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이 사고의 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은 실용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학생의 성찰적인 태도와 균형 잡힌 시각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민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이 단지 시험 성적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부 학생들에게는 내면적 성장과 자아 발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화를 마치며 지민 학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더 개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암기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학생과 헤어진 후 저는 오랫동안 지민 학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인식을 크게 바꾸었죠. 높은 학업 성취도 이면에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민 학생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 교육의 다른 측면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인 최종혁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입니다.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죠. 또한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재능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과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 교육의 어두운 측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프랑스에서도 대학 입시 경쟁이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이 입시 준비로 축소되는 현상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한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앞서 방문했던 명문 고등학교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표정도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담임 교사인 김현우 선생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입니다.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학생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특히 수학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많이 앞서 나가 있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교육 불평등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성적이 최상위는 아니지만 제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의 말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교실 한쪽에는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소연의 작품도 있었어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녀의 재능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이 경쟁이 심하고 입시 중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 환경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시민단체 대표 박정아 씨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육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해왔습니다.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 같은 제도가 그 예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만이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프랑스의 교육 개혁 사례를 공유했어요.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행복과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이 심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저는 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했어요. 다양한 학교와 교육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저는 20년 경력의 중학교 영어 교사 이선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켜봐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그런 변화를 실현하기 어렵지 않나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영어 수업에서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포럼이 시작되고 여러 교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 중심 교육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었어요. 5명의 교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과 교실에서의 실천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정민수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3학년 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10살 아이들이 이미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공부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우는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했죠.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어요. 고등학교 국어교사 윤지영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윤지영 선생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개인적으로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서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왔고 교육 혁신에 관한 책도 출판한 열정적인 교사였어요. 한국의 교육 환경은 분명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식 전달과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맞아요. 교육의 본질은 결국 같은 것 같습니다. 문화와 시스템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학생들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제가 포럼에서 만난 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헌신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과학교사 김동현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시험 점수는 잠시 동안만 중요하지만 배움의 즐거움과 지식에 대한 열정은 평생 가는 재산이다. 모든 학생이 이 말을 당장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헌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프랑스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사들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학교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혁신학교인 푸른숲학교였어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학교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푸른숲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건물은 일반 학교와 달리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학생들의 작품과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미란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는 5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주로 진행합니다. 학교 투어를 하면서 저는 전통적인 교실 구조와는 다른 학습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일렬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었고 창작 공간도 별도로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중학교 2학년 사회 시간이었죠.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각 모둠은 가상의 도시를 설계하고 환경, 교통, 주거,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과 참고 자료를 활용하며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죠. 담당 교사 최민준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수업은 6주 동안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도시계획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실제 도시의 사례를 연구한 후 자신들만의 도시를 설계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의 발표를 하기도 했죠. 저는 교실 한편에 앉아 학생들의 발표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모둠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주제로 삼아 전기차 전용 도로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택을 설계하고 있었고, 또 다른 모둠은 노인 친화형 도시를 구상하며 무장의 설계와 공동체 기반의 돌봄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창조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이 어렵지는 않나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든 도시를 친구들과 같이 완성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보기 힘든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외우는 대신 질문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놀라웠거든요. 이 학교는 시험 점수보다는 과정 중심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팀워크는 또 어떤지, 결과물에서 창의성과 논리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곳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육이 단지 입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나라라는 제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학교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겠지만 이처럼 혁신적인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교육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고 저 역시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체계적인 커리큘럼, 정밀한 평가 시스템, 학문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오랫동안 독일 교육의 자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지 빠르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혁신적 교육 현장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이라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이었고 학생들은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주체였죠. 독일의 교육이 과거의 성공을 계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한국의 교육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산업에서 느꼈던 충격도 컸지만 교육 현장에서 받은 충격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내일의 한국을 이끌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진정한 교육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독일이 자랑해온 교육의 위상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의해 뛰어넘어지고 있으며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목격한 일부만 해도 말이죠.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에 고작 작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저부터가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